2022년 군문 9급 정보보는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 강의에 앞서 저희가 2014년도에서부터 2022년, 23년 계속 이제 기출문제가 축적이 되게 되는데요. 이걸 체계적으로 일단 정리한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빅데이터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기본 심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최고 수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순서로 가게 되는데 여기 기출문제가 연도별 기출문제를 일단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개설 강의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3.2 연도별 기출문제 강의가 이제 96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재가 일단 이번에 추가 새롭게 일단 내부 교재로 만들었어요.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온라인 서점에 보시게 되면 이제 9개년 기출문제집을 일단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원 전용이긴 하지만 타 학원에서는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일단 2014년도에서부터 2022년도 향후에는 10년도까지 제가 이제 기출문제집을 일단 출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22년 군무원 9급 이제 정보부문이에요. 사이버 보안 사이버도 이번 일단 문제가 공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7급 시험도 이렇게 군무원 시험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정교하게 오류가 있으면 그것도 걸러내고 그래서 물론 이래서 이 모두 정답 처리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군무원도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하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좀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일단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일단 표현한 것은 1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처리 목적 달성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일단 수집한다. 이거는 수집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결정권과는 일단 조금 거리가 멀어요.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가장 옳게 표현한 거. 2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처리, 중지, 회수, 파괴된다. 이건 뭐 이제 파기 관점이고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 예를 암호화 조치 이런 것이 일단 안정성 확보에 관련 내용입니다. 가장 잘 표현된 것은 일단 4번인데 자신에게는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난하게 일단 4번을 고르셨을 거예요. 자,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접근 통제, 접근 제어, 접근 통제, 접근 제어. 이 부분에 액세스 컨트롤을 제어냐 통제냐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이건 동일한 얘기죠. 접근 통제나 접근 제어는 동일합니다. 이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통신규약, 프로토콜이냐? 자, 최소 권한이라는 것은 이 어떤 부분에 뭔가 이제 공격자가 어떤 위해를 가했습니다. 했을 때, 이 위해를 가했을 때 그 부분이 방어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했을 때 이 피해가 손상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최소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손상이 최소화 하는 걸 우리가 최소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 필요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알 필요성이라는 것은 어떤 권한이 절대적으로 어떤 필요한 정보에만 일단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기타 이것저것 더 알 수 있으면은 이 부분도 위험이 있어요. 접근 통제 원칙에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만 일단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만 접근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분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한 사람이 이것저것 일을 다 한다.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개인들에게 일단 나눠져야 된다. 다수의 개인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절대 권력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이 조건 통제 원칙 중에 그 하나죠. 최소 권한 알 필요성, 직무권리 자주 나옵니다. 통신규약은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요. 자, 대칭과 비대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그 대칭기. 빠른 처리 속도가 일단 빠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 반해 그 대칭기의 단점은 이 키 교환 문제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한 것이 뭐다? 비대칭기가 키 교환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에요. 자, 2번 질문. 자, 대칭기. 아마 복호 키가 같죠? 물론 키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비대칭기는 3개 이상의 그 키가 필요하다. 자, 이 비대칭기는요, 3개 이상 키가 아니라 이 공개 키와 개인 키 2개가 일단 필요하죠. 공개 키와 개인 키. 이 각각이 필요합니다. 이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대칭은 키 교환 어려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비대칭기 메시지 다이제스트 MD5 알고리즘. 이거는 어디에 나와요? 해시 함수에 나오는 거죠. 해시 함수. 그러니까 이것도 거리가 멀어요. 3번도 아니고. 자, 대칭기 데스 알고리즘. 대칭기 맞죠? 자, 그 다음에 비대칭기 개인 키, 공개 키 모두 공개다. 아니죠. 개인 키는 비공개. 그 다음에 공개 키는 공개죠. 틀렸어요. 그래서 2, 3, 4번 질문은 맞고, 그 다음에 1번이 일단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형태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다음은 랜섬웨어. 자, 이것도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랜섬웨어. 그래서 인질이라는 얘기요. 인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것이 이 합성어가 우리가 뭐다? 랜섬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질을 잡고 그 다음에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다음에 파일의 암호화로 피해자는 파일의 읽기, 실행이 일단 불가능하다. 암호화 조치라는 거. 중요 파일을 암호화해서 이것을 읽기, 실행을 일단 불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백업과 같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만약에 일단 중요 파일을 백업 받았어요. 암호화해서 금전을 요구한다. 그래, 나 백업본 있으니까 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끝나는 거야. 이런 부분이 일단 랜섬웨어의 어떤 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24시간 이내에 복구하는 가능하나 많은 양의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거는 24시간 이내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죠. 복구가 일단 일단 그 자체가 이런 어떤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은 일단 적절하지 않아요. 이 복구와 열쇠는 일단 공격자가 일단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와 열쇠는 공격자가 보통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암호한 다음에 뭐다? 이거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랜섬웨어죠. 그래서 간단하게 4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요. 정보보호 서비스. 자, 정보보호는 왜 하는지 목표 이런 것과 관련된 거죠. 이것을 묶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은닉성, 보안성, 다양성. 자, 기밀성, 가용성, availability죠. 그 다음에 기밀성, confidentiality에서 C. 그 다음에 부인 방지, non reputation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등등이 우리가 정보보안 서비스죠. 그 다음에 기타 추가로 무결성, 인증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뭐다? 정보보안 서비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효율성, 대응성, 보호성 이런 걸 이제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게 2번을 일단 고를 수 있죠. CIA 플러스 그 다음에 인증과 부인 방지 5대 보안 서비스를 일단 볼 수 있고 3대 서비스 하면 CIA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자, 다음 문제 6번을 볼게요. 이 문서의 어떤 무결성 비교를 해서 사용되는 이 해시값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입력되는 가변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고정길의 해시값을 일단 출력한다. 입력은 임의 길이, 가변. 그 다음에 출력은 고정이죠. 자, 입력되는 데이터가 다르면 해시값이 다르다. 자, 이건 일반적으로 다르죠.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입력값이 다르면 일단 해시값이 달라요. 근데 같을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어요. 이 같은 게 결국에는 뭐다?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값이 일단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런 것도 일단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걸 공격자가 찾아낸다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 해시값 복화를 위해서 대치기 알고리즘을 일단 사용한다. 해시값 복화. 자, 해시 함수는 복화가 가능하다, 안 된다? 복화가 일단 불가능하죠. 복화를 위해서는 대치기 알고리즘이 가능하다. 이런 건 전혀 말이 안 돼요. 자, 복화가 불가능합니다. 자, 해시 값으로 원래의 데이터가 복구가 뭐다?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일단 답은 3번이죠. 자, 다음은요. 그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이거 최근에 이제 그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이런 가명 처리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개인정보의 정당한 사용을 해서 개인정보 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안정성 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처리하는 거. 뭐 암호 조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일단 좀 거리가 멀죠. 2번.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그 일부 또는 전체를 일단 대체 이 하는 방법으로 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명 처리라는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겁니다. 답은 일단 2번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뭐 익히 들어본 내용이 아닐 텐데 일단 지문 일단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지문 2번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정보 일부러 삭제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지문을 썼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죠.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이런 방법으로. 자, 이 지문 한번 볼게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문을 이제 빨리 읽다 보면은 이 의미를 하나하나 보고서 일단 읽는 그런 습관을 조금 길러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거. 삭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했다. 그 다음에 대체를 일부를 대체한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일부를 삭제한다는 거. 어느 부분에 있을 때 일부를 일단 삭제했어요. 삭제.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일단 가명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전부를 삭제했다. 그럼 데이터가 전체가 그냥 다 날라가 버리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그다음에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한다. 대체는 뭐다? 전부를 일단 대체할 수도 있어요. 일부를 대체한다는 말 일단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일단 바꿨을 때는 이건 틀린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은 일단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답은 2번이지만 법 공부를 하실 때는 안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단어를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 객관식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단 살짝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라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그 정보 보안 기사에서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그 방화벽 메커니즘과 이런 메커니즘과 호스트 기반의 접근 제어 그 시스템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여기서 보시면 답은 2번이에요. TCP 래퍼 같은 경우는 이 TCP 래퍼는 접근 통제 기능, 접근 제어 기능을 일단 담당하고 있고요. IP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 방화벽 기능에 이 패킷 필터링 기능을 일단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킷 필터러 기능을 일단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IP 테이블은 리눅스 커널에 이 내장된 랩 필터 기능을 관리하는 그런 툴이, 즉 방화벽 기능을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벽 메커니즘과 호스트 기반의 접근 제어 시스템의 조합은 2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안 기사에서는 초창기 쉽게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것도 일단
정보 보호직 성격이지만은 여기도 일단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 정보 보호는 그 범위가 계속 이제 정보 보호직이나 그 다음에 기타 뭐 보안기사 이런 걸 계속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큰 틀에 일단 공부를 하시면은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인증 시스템의 주요 기능 인증을 제공하는 인증 수단과 인증이 수단과 예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알고 있는 그거 패스워드 이건 타입 1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체, 홍채 이거는 타입 3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및 계산 이런 건 여기 없어요. 인공지능 이건 없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인증서 이건 타입 2를 얘기죠. 타입 1, 2, 3인데 3번을 일단 거리가 버려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타입 1, 그 다음에 이런 그 소유물, something you have, 그 다음에 something you know, 그 다음에 something you are. 그래서 타입 3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일단 가장 거리가 멀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도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합의 알고리즘. 자, 합의.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합의라는 건 이런 거죠. 가장 많이 그 일을 했느냐 아니면 누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일단 했을 때 이 블록체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책으로 열심히 해갖고 일단 그 찾아냈다. 그에 대한 어떤 보상.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단 우선권을 주겠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런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공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건 약간 이론적인데 이 부분을 일단 51%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51% 공격은요, 사실상은 불가능해요. 이 부분이, 이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제 보통 이래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이제 국회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하죠. 과반수가 일단 출석이에요. 100명이 있을 때, 보통 이제 그 짝수라는 게 홀수라는데, 이 101명이 있을 때 51명이 일단 출석을 하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51명이 이상이 출석하고, 26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결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51%, 우지분을 약 51% 확보를 하면은 뭐다? 이 합의가 약간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블록체인의 전체 노드에 약 50%를 일단 초과하는 해시 연산량을 일단 확보한 뒤에 이제 거래량을 일단 막 조작하는 걸 우리가 51%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약간 거리가 멀어요. 정확한 표현은 51% 공격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전체 노드 중에 50%를 초과하는 해시 연산량을 확보한 후에 확보한 뒤에 그 거래 정보를 조작하는 것을 우리가 51%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블록체인의 전체 노드 중에 약 50%를 일단 그 초과하는 이 해시 연산량,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는 그런 연산량을 확보한 다음에 거래 정보를 일단 조작할 수 있는 걸 우리가 51% 공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이 절대 다수의 어떤 그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뭐다? 자기가 임의대로 일단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걸 일단 51% 공격인데, 그것은 일단 실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공격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그 간단한 내용인데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원시형 단순하게 자기 복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괴만 일단 가지고 있다. 자기 복제 단순하다. 그 다음에 그 파괴 기능. 그 다음에 은폐형 바이러스 코드를 암호해서 그 코드를 은닉하는 바이러스. 자, 이거는 은폐형이 아니라 암호형입니다. 암호형. 암호한다는 거죠.
자, 다양성.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바이러스 코드를 다 변경한다. 자, 매크로. 주로 오피스 프로그램. 자, 운영체제 매크로가 아니라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죠. 이런 거. 응용 프로그램.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어떤 매크로 개념을 딱 통해서 감염 시킨다는 거. 감염시킨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2번. 자, 그렇게 맞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요. 이 포렌식이 그 정보를 획득할 때 지켜야 할 어떤 기본 원칙으로 일단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정당성의 원칙. 모든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얻어야 되죠. 그래서 적법하지 않은 것은 증거로서 어떤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신속성의 원칙. 컴퓨터 내부의 어떤 정보는 휘발성을 많이 갖기 때문에 어떤다? 증거는 빨리 신속하게, 특히 메모리에 떠있는 그런 휘발성 데이터는 빨리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다? 신속성의 원칙으로 얘기를 하죠. 자, 3번. 연계 보관성의 원칙. 증거를 획득한 뒤에는 이송 분석, 그 다음에 보관 법정 제출을 1년의 과정을 다 명확해야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연계 보관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자주 나왔어요. 무결성의 원칙. 수집된 증거는 경찰 또는 검찰이 관여하는 경우면 일단 변경이 가능하다. 이 사람이 관여한다고 했을 때도 변경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획득한 디지털 증거는 위변조. 그래서 되지 않았음을 일단 증명하는 걸 우리가 이 무결성 원칙에 얘기하는 거죠. 무결성 원칙은 획득한 증거가, 디지털 증거가 또는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획득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았음을 다 증명하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이렇게 일단 뭔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무결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RSA, 이 공개기 암호에서 두 개의 소소, P와 Q가 있습니다. 자, 37이에요. 이것이 주어지고, 이 복화기 D를 일단 5로 고정했을 때, 암호키 값 2와, 그 다음에 메시지 2에 대해서 암호문 문값 C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을 딱 키 생성 알고리즘 좀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뭐, Q와 Q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소수이고, 그래서 N은 P 곱하기 Q, 오일러 함수는 P-1, Q-1, 곱셈이죠. 그 다음에 D 곱하기 2가 1은 D 곱하기 2는 1 모듈러 파이 N. 이것과 동치된다. 이런 식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게 필요하죠. 자, 오일러 함수 N은 자, P-1 곱하기 Q-1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3-1 곱하기 7이니까 7-1. 그래서 얼마? 2 곱하기 6에서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 곱하기 2가 동치예요. 1 모듈러 파이 N이에요. 파이 N.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D 값이 일단 5로 제시됐어요. 그래서 5 곱하기 2 모듈러 파이 N. 파이 N이 여기서 파이 N은 얼마? 10이죠? 12가 뭐가 된다? 1인 이 값을 일단 구해야 되는 거야. 이 값. 그러면 얼마? 자, 이 부분에 모듈러 12 했을 때 이 부분은 13이 되든지 이 부분이 13이 되든지 25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2가 5가 됐습니다. 2는 5. 자, 그랬을 때 최종값 뭐를 구하는 거예요? 암호문 C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C는 M이 평문의 2값, 그 다음에 모듈러 N이죠. N. 자, 그랬을 때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자, 그래서 이 값이, 메시지 값이 지금 2예요, 2. 2의 5승. 모듈러 N이야. 이 N 값은 얼마? N 값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N은
P 곱하기 Q니까 21이 되는 거죠. 21. 이 값이 얼마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2의 5승이니까 이 32가 되죠? 32. 그래서 32 모듈러 20이 되니까 얼마? 그래서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지금 5. 그 다음에 그 C 값은 얼마? 11이 됐어요. 11.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3번. 그래서 공식, 그 다음에 숫자 대입했을 때 이거를 빨리빨리 일단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리스트가 표준을 제시한 AES 알고리즘의 특징을 일단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평문과 암원 블럭을 일단 얼마? 128비트의 블럭의 사이즈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키는 128비트, 그 다음에 192비트, 그 다음에 256비트를 일단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 키를 일단 그 선택해서 일단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N 구조. Substitution and 그 Permutation Network. SPN 풀네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SPN 구조. SPN. 페이스타일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weak 키가 일단 존재하다. 약한 그런 키가 존재하느냐. 자, 이것은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인데, 그래서 AS는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데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취약점 대부분 일단 해결했다. 그래서 AS의 특징이, 데스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그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AES, 이제 어떤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벨기에 암학자가 이제 제출한 레인달의 결국엔 최종 우승이 좀 된 거죠. 그래서 데스가 가지고 있는 그 취약점은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취약점을 대부분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등등 이런 두 번째는 취약한 키, 위크 키죠. 위크 키나 그 다음에 기타 차분 분석, 디퍼런셜 분석, 그 다음에 선형 분석. 데스가 이런 문제점을 일단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이 안전하다. 그래서 이 AS가 하는 특징은 이런 거. 데스가 가지는 취약점 대부분을 일단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약한 키, 위크 키, 그 다음에 차분 분석, 선형 분석. 이런 공격에 데스가 좀 약간 취약해서 계속 공격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런 공격이 안전하게 설계된 것이 뭐다? AES.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부분을 일단 처음을 일단 등장했는데, 뭐 제가 출제에 대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건 디테일하게까지 계속 들어간다고 했을 때까지 일단 파악을 좀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바로 적중해서 나왔는데, 자, 먼저 영지식 증명. 이 세 가지 조건. 자, 완전성, 정당성, 영지식성. 그래서 유일성을 딱 거리가 버려. 내용까지 일단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완전성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어떤 것이 true예요. true and false가 있을 때, 이 정직한 증명자가 정직한 검증자에게 검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증명자,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검증자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성이에요. 자, 그에 반해 정당성은 만약에 이번엔 false예요. false일 때는 거짓말한 부정직한 검증자가 정직한 검증자의 납득을 시킬 수 없어야 돼요. 거짓말 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지식성은요, 만약에 true예요. 만약에 true면 이 검증자는요, 문장의 true, false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검증자는 이 문장에 true, false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이 뭐다? 영지식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물론 지문을 일단 조금 인용도 하죠.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응용 문제 그다음에 모의고사식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제 한두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합격 불합격을 일단 나누게 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출문제 그를 약간 돌려서 내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최고 수준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모의고사식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기출문제도 뭐다 데이터가 좀 큰 거. 지금 제가 이제 약간 9개년 그다음에 10개년 일단 문제가 지금 있다겠는데 거기서 때로는 조금 약간 경찰 간부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수사 이런 문제가 좀 깊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자체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올 그런 문제를 암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일단 조금 넓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게 되면 충분히 여기서 효자 과목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고득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요. 자, 개인정보의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뭐냐? 틀린 것은 자, 지인으로부터 쓰지만 제3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했다. 제3자 정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제3자 정보에 동의 없이 뭔가를 이용한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개인정보를 일단 동의 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거죠. 이거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돌아가신 아버님. 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곳이나 취미를, 그 다음에 아이기에서 관련 정보를 일단 수집했다. 자, 개인정보라는 것은 이 돌아가신 아버님. 자, 사망 아니에요. 사망이나 실종선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답은 일단 2번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사의 책상 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상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일단 이용해서 이 상사의 사용은 어떤 컴퓨터를 접근했다. 상사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거는 타인의 아이디 패스를 일단 몰래 사용한 거죠. 이것도 법 위반 사항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몰래 사용한 거야. 법에 위반되는 거죠.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이런 개인정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개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활용해서 본인의 대리 인증을 목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공개 정보를 대리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되고 답은 2번을 일단 간단히 고르실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일단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공격자가 존재하는 공개 채널을 통해서 DPMR 알고리즘인데 P와 G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각각의 개인기가 각각 2, 3 이렇게 제시했을 때 공유 비밀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G의 이렇게 돼요. G의 A 곱하기 B 모듈로 P가 돼요. 여기서 G가 지금 3이죠. 이 개인기에 해당되는 A, B가 지금 여기서 보면 2 곱하기 3이에요. 2 곱하기 3의 모듈로 11이 어떻게 되느냐? 11이 어떻게 되느냐? 자, 3의 6승이요. 3의 6승이면 상당히 숫자가 좀 커지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쪼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방법은 3의 여기서 보면 두 개로 한번 쪼개볼까요? 3의 3승 3이 27이 되죠. 27이 됐으니까 일단 나오세요. 3의 3승의 모듈로 11 곱하기 또 3의 3승의 모듈로 11 이 전체를 뭐로? 모듈로 11로 했다는 거야. 이 두 개를 일단 이렇게 쪼갠 거죠. 이 부분을 딱 계산하면 3의 3승이니까 27이에요. 27을 11로 하니까 얼마? 11로 모듈로 했으니까 27, 11로 나머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5가 되죠? 여기도 5가 됐어요. 5. 그래서 5, 5, 25. 결국에는 5 곱하기 5가 모듈로 11이죠. 그러면 25의 모듈로 22에 빼내니까 답은 얼마? 3이 됐죠. 3이 여기서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가 모두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문제가 공개된 다음에 이렇게 일단 거기서 복수 정답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부채널 공개, 사이드 채널 공개요. 이것도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그 부채널 공개는요, 이 어떤 소비 전략이나 그다음에 방사들이나 어떤 전자파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 중요한 정보를 일단 획득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부채널 공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소비 전략 또는 그 방사되는 그 전자파 정보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런 그 뭐 중요한 어떤 암호키와 같은 이런 정보를 알아내는 걸 우리가 부채널 공개라고 합니다. 제가 0과 1의 어떤 볼트 값이 약간 틀려진다든지 그 다음에 그 전자파 정보 이런 걸 다 수집해서 하는 것이 일단 뭐냐. 자, 1번 공격 대상 장비의 그 암호 연산에 사용되는 이런 시간 그 다음에 그 전력 소모 자, 0과 1의 볼트 값이 다르다는 거야. 이런 전력 소모를 일단 관찰해서 비밀 정보를 유추한다. 자, 공격 대상 장비에서 방사되는 이런 전자파 정보 등과 같은 무선 신호를 수집해서 비밀 정보를 유출한다. 다음에 비밀 정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공간, 가용 공간에서 가능 값을 모두 대입해서 그래서 탐색해서 비밀 정보를 유출한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부채널 공격과는 거리가 멀고 브루스 포스터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공격.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일단 거리가 멀어요. 일단 정상적인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공격 대상에 인위적으로 오동작 이런 걸 유발시키는 겁니다. 오동작을 발생해서 이것을 그 비밀 정보를 유출한다. 이것이 우리가 뭐다? 이 부채널 공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DR도스인데 DR도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서버의 응답 특성. 이런 응답 특성이라는 것은 반사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거 어떤 이 반사 서버 이런 그 반사 특성을 그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격을 시도하는 IP 조수의 어떤 근원 추적이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지를 막 조작해요. 그래서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어떤 에이전트 설치 없이 이런 지문은 자주 나와요. 별도 에이전트 설치 없이 프로토콜상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공격 에이전트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DNS, 그 다음에 NTP, 그 다음에 SNMP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다? UDP. 그러니까 이제 그 신뢰성이 약간 떨어진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런 DNS나 NTP, 그 다음에 SNMP 그래서 서비스 반사 증폭 형태를 많이 띄고 있는 게 뭐다? DR도스가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나머지 지문들 일단 답이 아닌 지문도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돼 있고 나머지 지문 일단 살펴주세요. 자, 다음 문제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새롭게 나왔으니까 조금 그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log4j입니다. 악성 코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 log4j 라이브러리 같거든요. 그 프로그램 어떤 로고를 남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자바 기반의 오픈 소스 유틸리티입니다.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라이브러리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로고를 남기기 위해서 그 사용되는 그 자바 기반의 어떤 오픈 소스 유틸리티다. 사용되는 자바 기반 오픈 소스 유틸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로고를 남기길 때 사용이 된다는 거야. 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최초 제로데이의 어떤 취약점이 발견된 이후에 다시 추가 어떤 취약점이 일단 발견됐다.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 다양한 제품의 패키지 형태로 이런 내장된 프로그램을 일단 발견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내장된 그런 특징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로고 같은 걸 남기는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품 패치 위에는 그 내부의 어떤 중요 시스템이 전반적인
이런 비정상의 프로세스 여부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일단 점검이 필요하다. 루틴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반응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는 일단 검증된 것으로 일단 인식해서 자유롭게 사용한다. 아니죠. 뭐 오픈 소스라고 해서 전부 다 안전하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안전하다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오픈 소스에서 전부 다 안전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일단 가장 어려운 거죠. 물론 여기서는 뭐 log4j에 관련돼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제 4번은 루틴에 일단 답은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 악성 코드 이런 데서 악성 코드가 일단 발견됐다. 이런 것도 일단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인터넷에 연결되는 노드가 사용하는 이런 IP 주소를 자동으로 이런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걸 우리가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은 DHCP라고 이러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동적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구성 프로토콜.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IP 주소를 일단 수동으로 일단 할당했는데 지금보다 자동으로 이렇게 할당과 반납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유닉스 시스템에 사용되는 계정 정보. 이 기본 정보가 평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뭐냐? 자, etc 패스워드 R. 평문이에요.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섀도우는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섀도우는 뭐다? 섀도우는 그러니까 패스워드 암호화돼서 여기에 저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정보,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당 서비스별로 이제 포트 번호 같은 게 일단 저장된 것이 etc 서비스죠. 자, 3, 4번들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1, 2번이 많이 출제가 됐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국내에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정보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까 log4j도 이제 그런 지문은 일단 문제가 처음 출제됐지만 이제 의외로 답은 고르기 상당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보호론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학습의 궤도가 올라가시게 되면 문제 지문이 거기서 이제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용 문제, 기타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충분히 95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이 지문이 똑같이 나왔나요, 안 났냐? 공부가 한참 덜 된 거예요. 자, 이것도 봐보시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정보보안 서비스, 거기도 보니까 휘슬, 캐슬 이런 등등이 나와요. 근데 답은 의외로 간단하겠어요. 당황하실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휘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격자 업로드 이런 웹셀에 이 탐지 전용도 휘슬. 그래서 이제 이런 탐지 전용도구로 웹셀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탐지 기능 가지고 있다. 휘슬이라고 합니다. 휘슬. 그 다음에 이제 캐슬이 있어요. 캐슬. 자, 이거는 휘슬이 이제 스페링이 살짝 틀렸는데 SL. 그 다음에 캐슬이요. 캐슬은 성이라고 하죠. 우리 영어로. 캐슬. 그래서 웹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방어입니다. 느낌상 살짝 오죠. 뭔가 성을 방어했다. 섭을 방어했을 때 이런 이 방화벽이 일단 캐슬 영어를 일단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약점이 차단한다. 자,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 이제 사이버 대피소 같은 경우는 키사 같은 데를 일단 운영하는 것이 이런 사이버 대피소인데 피해 웹사이트로 하여금은 디도스 트래픽을 대피소 위에서요 분석 차단하면서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거죠. 자, 정보 관리 체계. 정보 관리 체계는 ISMS입니다. ISMS. SQL 인젝션, 크로스 스크립팅 등의 취약점을 원격으로 일단 점검해주는 서비스로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해서 웹사이트 보안을 일단 강화할 수 있다. 취약점을 해서 웹사이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이거는
어찌 보면 ISMS는 일단 그 거리가 조금 멀어요. 이런 어떤 인증 관리 체계인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그것을 취약점을 보완해서 그래서 이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로 이 ISMS는 일단 거리가 전혀 매칭이 안 돼요. 답은 간단하게 답은 4번을 일단 고를 수 있어요. 뭔가 생소한 것 같아도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있는데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형태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각 과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알고 있느냐? 이걸 일단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서 몇 명? 총 9명이죠. 9명. 이것도 새롭게 구성해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일단 새롭게 이렇게 됐어요. 국무총리 소속의 9명. 간단히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은요. 그 알백에 대해서 옳은 것은 몇 개이냐? 자, 첫 번째 기업. 다중 사용자 및 그 프로그램 환경에서 접근 제어를 위해서 사용자 역할에 기반해서 두고 통제하는 방식으로서 강제적, 임의적 거를 일단 2개를 보완했다. 이것이 알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접근 대상 정보에 대해서 보안 등급을 지정해서 분류한다. 이거는 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적으로 등급을 지정해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접근 제어를 일단 그 목록을 ACL이죠. 이 목록을 각 객체에 대해서 권한을 명시한다. 이건 덱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용자 역할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접근제의 권한을 일단 변경한다. 이거는 RBAC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획과 리얼 이 2개가 RBAC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개? 2개. 그래서 답은 3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군무원 9급 정보 보호론 문제를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생소한 문제, 기타 여러 가지 그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 지문을 통해서 좀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2023년도 그 정보 보호론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기출 문제를 일단 그 정리를 좀 해주시면 다음 어떤 학습 전략을 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